리커창 중국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은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군사 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위협을 멈추지 않자 권위를 무시당했다 판단한 바이든이 발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북미회담 연내 성사 전망과 미중 간의 갈등, 러시아 함대 출연에 쫄아버린 일본을 다룬 영상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중요 무역국이고 외세라 봅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동맹국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지만 미국의 이익 앞에 한민족의 고통을 당연시하는 모습에서 중국도 몹시 거슬리지만 미국도 그리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10월 6일 스위스에서 의미 있는 미중 고위급 접촉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권이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날 회담은 무려 6시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담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기 전 바이든과 시진핑은 두 번째 전화통화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대면이든 화상이든 회담을 하자고 말했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설리번이 나선 것입니다. 11월 중으로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에 시진핑이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미중 정상회담을 계획했던 바이든에게 시진핑의 불참 통보는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타이완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타이완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연일 확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타이완을 두고 중국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한반도처럼 전쟁이 나지 않고 적당한 긴장감만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익만 부르짖으며 트럼프가 해체 직전까지 몰고 갔던 동맹 재결 속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반중 정책은 도움을 줍니다. 미국의 권위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중국 문제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조금 아프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미국이 때리는 매를 좀 맞아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억울한 면이 있어도 조금만 참고 미국의 굽히는 약간의 모습을 원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중국과 군사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든지 경쟁하는 협력관계라는 표현을 애둘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을 때 반중 정서가 워낙 강해진 미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국무장관 블링컨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 조치까지 미국은 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중국의 성과 없이 타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꺼낸 말이었습니다. 다분히 미국 국내용 정치적 발언이었는데 듣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발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꺼낸 발언이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데 비공개하려고 기자들을 내보내려는 중에 나가려는 기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블링컨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남도 제안한 쪽이 미국이었고 만나서 무역으로 촉발된 문제에 의견을 나눠보자고 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중국이 달려나갔지만 그야말로 검사에게 추궁당하는 피고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무얼 하든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부르면 중국이 온다며 미국이 5월 주의에 잠시 취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대응이 소극적 반발에서 능동적 대처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하면 대응 조치를 하던 이전과 달리 미국의 행동과 별개로 군사행동을 광범위하게 펼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전통의 동맹국들과 관계 회복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목리를 부리며 비난을 받았던 국제기구에서 마찰도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아프간 철수건도 마무리 지었고 이제 남은 곳이 미러가 관여된 내전이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란 비핵화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 남중국해 미중 갈등이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국이나 서방에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지만 직접 군사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러시아와 직접 부딪힐 위험 때문입니다.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와 훈련 정도 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진영으로 포 한 발 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쟁터가 되어야 하고 자칫 러시아를 침공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받게 되면 자국이 러시아와 전쟁에 휘말릴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는 조금 답답해 보이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한국 정부의 의견에 미국이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중국과 새로운 협상을 하기에도 미국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비핵화 회담장에 나오면 비핵화와 연계해서 종전선언을 의논해 보겠다는 것이 미국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꼭 종전선언이 아니더라도 제재 일부 완화라든지 무엇인가 결정한 다음 비핵화 협상에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는 내년에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 해서 미국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의 정책이나 경선 토론을 보면 북한이 신뢰할 수 없는 한국 정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하면서 가끔 징징거리는 동맹을 미국은 대화 상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가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 중 6개국이 관여된 문제이고 군사력 10위권의 국가 중 7개국이 관여된 문제입니다. 이란과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자존심 싸움을 미국이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것이 미국이 내린 제재는 미국 입장에서 언제든지 해제하고 다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었는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해도 그만입니다. 이란 핵협정은 국제조약이며 위반한 것은 이란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좀 더 냉정히 따진다면 이란은 핵협정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핵사찰을 먼저 받고 이전의 상태로 먼저 되돌리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은 제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란이 받는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이지만 사실상 유엔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정도가 아니면 이란과 교역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도 아니고 제재 이전에 발생한 비용조차 이란에 지급하지 못해 선박이 피랍되는 외교적 불상사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란에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란에 결례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이유는 우리 입장일 뿐인 것이고 군사와 무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미국을 선택하며 교역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이란이기에 외면한 것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제재도 아닌데 이란 입장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을 의식해 미국에 협조하고 있지만 대외 자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묶인 한국이 이란에는 더 기억에 남고 더 많이 야속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란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란에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란 핵협정이 다시 체결된 뒤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도 대한민국 정부에 남겨진 어려운 숙제입니다. 미국이 이를 벌일 때마다 대한민국은 국익에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면서 지구촌의 어지간한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북한이 제재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해진 고통은 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남중국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집권 4년과 바이든이 취임하고 9개월 동안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힘들어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이대로라면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태지만 중국도 점차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기로 하면서 태도가 완전히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중국이 북한의 협상 조건을 배우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일괄 타결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행동하는 것만큼 중국도 행동하겠다고 합니다. 미국과 수교한 뒤 처음으로 미국이 먼저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원해도 쉽게 받지 않습니다. 중국이 힘든 만큼 미국도 편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새이고 성장이 조금 둔화하여도 주권 문제, 내정 간섭의 선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통해 담판을 짓지 않으면 미중 갈등은 봉합될 수준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해상봉쇄가 우려된다면서 남중국해 유사시를 가정한 미국의 자유항해 권리 주장이나
미국이 군사력으로 남중국해를 봉쇄해 중국의 해상 진출로를 막으려 한다는 중국의 가정이나 현재까지 모두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솔직히 말해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일입니다. 두 나라가 모두 주장하는 것도 항해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 어라, 정말 그런가 하는 우려도 조금씩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이 적대 관계라면 남중국해는 두 나라에도 문제지만 남중국해를 오가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입니다. 남중국해는 2016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국 영해를 주장했던 중국이 패소했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그때나 미국과 첨예하게 맞서는 지금도 국제사회가 중국에 공동 대응하지 않고 소극적인 이유는 어느 한 나라가 군사력으로 지배권을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과 관련국이 남중국해를 제소할 때 중국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을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지만 미국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중국의 주변국들의 미국의 미사일 설치와 군사적으로 유대를 갖는 것이 미국에 중요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러시아의 함대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함대 출현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갈등 구조에 러시아는 없어야 합니다. 일본을 대놓고 적대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적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형님의 눈치를 살피며 쫄지 않은 듯 행동하려 하지만 구축함에서 헬기 떴다고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것을 보면 일본이 무척이나 당황한 듯 보입니다. 문제는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힘이 계속 모이면 어디선가 그 힘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직접 충돌을 피하고 대리전을 모색할 때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대리 전쟁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 한반도 전쟁은 불가하다. 북한과 싸워서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릴 테니 외세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의지 표명이면 충분하지만 임계철선을 부르짖으며 미군더러 피를 흘리라고 하면서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지 않으면 적화된다는 이들이 아직은 제법 있고 야당 경선 토론을 보다 보면 그들의 안보관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전작권 반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서 미국은 미국 이익 때문에 반대하고 지연시킨다 하지만 한국인이면서 미국과 의견을 함께하는 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주 국방을 멀리하고 주권을 가벼이 여겨서는 나라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